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 프랑스의 한 우편물에서 세계적으로도 처음 보는 마약을 발견했습니다. 금괴를 찰흙처럼 만들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일당도 붙잡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고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여정의 남편에 대한 실제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100살 80cm의 미남으로 김일성대를 나왔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공개된 남녀 어린이가 둘 사이의 자녀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에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신종 마약 물질이 프랑스발 국제 우편에서 발견됐다고요? 예, 이게 아마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게 아마 합성 마약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신종 합성 마약 2개가 이제 프랑스에서 들어온 국제 우편물에서 이제 분말 형태로 이제 발견이 돼서 그거를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합성 마약이다 이렇게 확인을 한 건데요. 성분이 메스칼린이라고 하는 거의 유사체인데 이게 아주 강력한 환각 성분을 갖고 있고요. 이게 선인장에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나왔고. 그래서 선인장?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당국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신종 합성 마약이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전 세계에서 또 이번에 최초로 또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보고가 될 테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이 합성 마약을 이제 규제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신종 마약으로 이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천연 성분에서 뽑아가지고 하도 많이 이 합성을 합니다.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환각성은 더 높아집니다. 대단히 위험하죠. 예전 마약은 이에 비하면 좀 순진했달까요? 거의 입국자, 화물 안에 숨겨오다가 발견이 됐는데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은 국제 우편물에서 발견되는 게 절반 가까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마약 검거 그러면은 그 마약 탐지견과 그 화물을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데요. 최근 2년 동안의 그 밀수 경로별 마약 단속 현황을 보니까 국제 우편으로 들어오는 비중이 49%나 됩니다. 그러니까 입국자를 통해서 또는 화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요. 우편물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전체 마약류 적발의 80% 이상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천공항 세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관세청 적발 마약이 787kg이나 되는데 이 중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적발된 것이 637kg에 달한다. 이렇게 보면은 인천공항이 개항 때부터 지금까지 마약 적발의 아주 상징처럼 돼버린 상황입니다. 네. 마약 관련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무슨 항만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비중은 현저히 낮아졌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적발 비중이 높아진 국제 우편 적발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기간 중에 크게 늘었었죠. 그러다가 요즘에는 다시 전통 기법이랄까요? 그런 걸로 돌아가는 추세라죠. 예. 그 팬데믹 때는 사람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래가 거의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외 직구라는 게 이제 굉장히 보편화될 정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이제 이런 마약 같은 것까지 다 운송을 하고, 그러니까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 됐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국제 우편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좀 들어왔었는데. 그럼 약처럼 위장을 하겠어요. 예.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결국 이제 인편을 통해서 이렇게 국내 마약이 들어오는 상황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행객들에게 손에 들려서 오는 이런 식의 인편을 통한 그런 마약 수입도 상당히 좀 밀수입도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이제 정 의원께서도 이제 인천공항이 상당히 혁혁한 성과를 좀 내고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인천 세관에서도 수화물을 엑스레이를 하거나 정보 분석을 통해서 특히 여행자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인편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중에 굉장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또 영화 드라마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거기서는 마약 조직원이나 조폭들이 마약을 들여오는 걸로 나오지만 요즘에는 보통 사람들도 많이 한다죠?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이 최근에 좀 많이 좀 그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좀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좀 많다. 그러니까 새로 늘어나는 수요층이 젊은 층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20, 30대. 특히 20, 30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여행을 좀 굉장히 좀 그 이상 연령대에 비해서는 자주 또 쉽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뭐 유흥시설 같은 데 갈 일도 참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그런 유혹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맛을 보고 국내에서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몰래 숨겨 들어온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앞서 말씀하신 그런 뭐 대규모 조직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이 많은 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역시 양에 관계없이 이거는 뭐 위법이니까요. 적발되면 큰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되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주머니에 무심코 넣어다가 네. 적발되면 이게 큰 범죄입니다. 그러면 뭐 정치인의 딸도 그러다가 큰 코 한번 다쳤었죠. 자,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12년 전 영화입니다. 제가 벌써 12년 전에 이 영화를 봤네요.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마약 운반범의 누명을 쓰고 멀리 그 빠삐용 감옥이 있었던 데까지 가서 갇혔던 가정주부의 실화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 영화처럼 짐 하나 옮겨주면 큰 돈을 주겠다는 유혹 지금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공짜 여행,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속여 공항에서 일어나는 마약 심부름 범죄. 짐을 대신 옮기는 것만으로도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특별한 캐리어 카트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카트를 이용하는 순간에 모르는 물건을 함부로 운반하면 마약 사범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이 돈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잘못하면 신세 망칩니다. 해외에서 마약 재료, 원재료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만들어 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된 뭐 신부 소재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그런 얘기인데 실제 사건이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40대 도미니카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인데 이제 A 씨가 베트남에서 원재료를 수입을 해와서 이거를 자기가 국내에서 이제 여기 영등포구라고 하는데 주거지가 거기에서 직접 화학 제품들을 섞어서 자기가 마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든 그 마약이 임시 마약류로 형태되어 있는 액체 형태로 된 러쉬라는 그런 마약류인데요. 이걸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유통까지 좀 한 거죠. 그러다 이제 적발이 된 상황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마약 자체를 가져오면 탐지경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적발될 여지가 좀 높은데 원재료를 가져오면 사실 만들기 전에는 이게 마약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좀 어려운 거죠. 모르죠, 그게 뭔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악용을 한 사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사람이 만든 게 4,000회 이 러쉬라는 이 마약을 4,000회를 투입할 수 있는 양이었다 하고요. 4,000명이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거죠. 한 네. 번씩 맞는다고 쳐도 금액만 해도 한 3,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수법이 이거 이제 뭐 마약 아니다고 당연히 했을 거고 이거 엄청 저렴해요. 그다음에 약국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싸게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홍보도 되게 열심히 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속아서 이걸 이제 러쉬라는 이 마약을 직접 이제 맞은 사람들도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강남 길거리에서 학생들한테 나눠준 것도 마약입니다. 그게 네. 이게 무슨 정신 번쩍 드는 약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신종 마약에 국제적인 마약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는데도 마약 수사비가 부족해서 뭐 제대로 수사를 못 한다고요? 네, 이거는 정치권에도 책임이 상당히 큰데요. 최근에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 독재를 철퇴를 치겠다 내지는 그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검찰 특수비를 전부 이제 잘라냅니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비가 투명하지 않다라는 그 명분을 댔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유탄을 맞느냐면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다 보니까는 그 마약 유통에 대한 수사, 특히 국제적인 공조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치명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그 마약 운송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첩보원에 대한 특활비도 필요하고 또 잠복 경찰에 대한 특수활동비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에도 보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마약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으니까 이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상금을 털어서 지금 그 마약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검찰이라든지 경우에는 검거 가능성이 높은 마약 수사에만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는 네. 겁니다. 근데 마약 수사라는 것이 검거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도 그렇지만 검거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달겨들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개진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일부 검사 같은 경우는 마약 수사는 해야 되는데 특수활동비가 안 나오니까 사비를 털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정치권이 지금 어떤 우를 범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상황에서 정치적인 동기로 특수활동비를 잘라내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지금 야기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정말 우픈 현실입니다. 네, 웃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요. 그때 생각 없이 잘라냈던 의원들 자녀에게도 마약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수사비 부족은 외국과의 마약 합동 수사,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제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통하는 경우에 외국으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점 타격을 하기 위한 국제 공조도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수사 담당자들이 또 외국을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체류비만 나오고 그럼 체류비만 나오면은 거기 가서 활동하고 사람 만나고 먹고 이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런 정말 황당한 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기획 수사는 아예 꿈도 못 꾸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팀이 좌절감에 더해서 위기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현실입니다. 자, 다음은 금괴밀수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금괴밀수에도 이곳저곳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습니다. 수상한 흙덩어리 벨트를 차고 들어온 사람들을 적발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게 금괴였죠? 예. 이거 사진이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사진을 보면요. 저게 어떻게 금괴, 우리가 금괴라는 게 흔히 말하는 골드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게 무슨 골드바야라는 생각이 언뜻 드실 겁니다. 이게 이제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저렇게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찰흙덩어리인 거예요. 예, 예. 이렇게까지 금괴를 밀수를 하는 뭐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좀 금값이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폭등하는 뭐 그런 영향이 저거 분명히 있을 보면 애들 겁니다. 갖고 노는 예, 찰흙덩어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찰흙 형태로 이 금괴를 가공을 해서 홍콩에서 사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서 이제 파는 이런 이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가 됐는데 그걸 또 관세 환급까지 받는데요. 네, 왜냐하면 일본은 소비세 10%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나올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무려 한 2년여 동안 74억 원 상당의 금괴를 이렇게 밀반송을 해서 한 7억 원 정도의 이제 부당이익을 갈취한 이런 이제 일당들이 검거가 됐습니다. 자, 저도 처음에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딱딱한 금괴를 어떻게 찰흙으로 만드나? 찰흙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금괴로는 돌릴 수 있나? 자,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일단 홍콩에 가서 금을 삽니다. 홍콩은 면세가 되기 때문에 금값이 당연히 싸죠, 우리보다. 그래서 거기서 금을 이제 금괴, 골드바를 산 다음에 그걸 이제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거를 화학약품으로 해서 찰흙처럼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화학약품을 넣으면 찰흙으로 변하는군요. 예, 그런 것처럼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아무래도 뭐 무게가 뭐 더 올라가겠습니다만 일부. 하지만 그게 이제 물렁물렁하니까 몸에 이렇게 휴대하기가 되게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복대 형태로 그거를 그 찰흙처럼 만든 골드바를 복대처럼 허리에 차고 이제 속이기 쉽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 그 메탈 같은 거는 다 그 검색기에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 화학 처리를 한 거니까 잘 걸리지도 않고 아마 복대에 차고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상해 보였기 때문에 아마 유관상으로 아마 적발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기 친지나 또는 동창, 뭐 가족들을 통해서 일본으로 좀 여행 가는 척하면서 비용을 대주면서 일본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팔고 소비세 환급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저런 사람들이 또 다른 모르는 분에게 이거 찰흙 벨트인데 몸에 좋으니까 검색대 통과해 주시면 $100 드릴게요. 큰일 납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각 직접 통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죠? 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서 상호 방문을 하고
또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이제 그 합의를 끌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협상팀이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한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협상팀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젤렌스키와도 통화를 해갖고 어쨌든 뭐 그 기꺼이 대답을 한 건 아니지만 젤렌스키로부터 평화를 원한다라는 답을 이끌어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타스 통신은 트럼프와 푸틴이 장장 1시간 30분간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번역하는 시간 빼더라도 최소한 한 40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번역을 동시 통역을 하게 되면 1시간 30분 다 얘기한 것도 그렇네요. 됩니다. 그다음에 푸틴은 상식을 강하게 신뢰한다. 그러면서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논하게 될 것인데 사실 푸틴이 처음에 이 종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을 때 트럼프가 제재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강화 외교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지금 푸틴이 네타냐후, 이시바 시게루에 이어서 지금 이제 아마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는 앞번호를 지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협상팀에 그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뿐만이 아니라 CIA 국장, 안보보좌관이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요 인사 다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은 이런 협상을 하되 미국이 그 지불할 거는 별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트럼프의 외교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그 스타일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 가늠할 수는 있죠. 네. 자, 트럼프와 푸틴은 이 통화를 전후해서 미국과 러시아에 수감돼 있던 사람들을 맞교환했죠? 예, 러시아에 구금돼 있었던 이번에 석방된 사람은 마크 포겔이라는 이제 미국인 교사입니다. 교사죠. 이 사람이 러시아에 갔다가 의료용 뭐 대마초 소지 혐의 뭐 이런 어떤 혐의를 갖다 붙여서 이제 그동안 3년 반이나 러시아 이제 저 사람이에요? 예, 네. 교정 시설에 구금돼 있었었고요. 반면에 이제 러시아는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로 이제 통환된 사람은 자금 세탁죄로 이제 미국의 구금 시설에 수감돼 있었던 가상 화폐업자라고 합니다. 이게 석방돼서 좀 돌아갔고요. 크렘린궁이 이제 멘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양국이 함께 일할 때가 됐다. 적대 행위를 조속히 중단하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 푸틴을 직접 만난다고 합니다. 사우디가 그 만남 장소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사우디에 또 거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 푸틴과 통화한 직후에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말씀드린 대로 통화는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달래는 시기였고 지금 벤스 부통령이 유럽에 가 있는데 이 벤스를 통해 종전 조건들을 협의한다. 사실상 좀 구슬리는 거죠? 그렇긴 한데요. 가만히 보시면 대통령은 푸틴을 만나고 젤렌스키는 부통령이 만나는 네. 거잖아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전상.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벤스 부통령이 14일 젤렌스키와 만나서 종전을 논의하는데 미국의 그 국방장관 있잖아요. 이 헤그세스. 폭스 앵커 출신인. 그 말썽 많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허황된 목표를 버려라. 허황된 목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우크라 국경이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크림반도는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말란 소리예요. 뜻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 더해서 크림반도만 꿈도 꾸지 말라가 아니라 애초에 이 전쟁의 시발점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죠. 하던 그 상황에서 푸틴이 도발을 한 건데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도 어렵고 미군 주둔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미국의 국방장관에 의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종전을 지금 추진하면서 애초에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국의 인지를 하나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 국민에게 소구력이 있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보세요 하면서 하는 거라는 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이것을 종전으로 가더라도 미국이 비용을 치르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국방장관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벤스 부통령을 지금 만나게 하는 것이죠. 네, 구도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보고 욕심내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 수행 못하게 하겠다. 거의 이런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 얘기 또 하나 할게요. 가자 지구를 소유해서 영어로
오큐파이라고 했습니다. 개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게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을 만나서 가자 개발을 위한 전진을 시작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re not going to buy anything. We're going to have it, and we're going to keep it, and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there's going to be peace, and there's not going to be any problem, and nobody's going to question it, and we're going to run it very properly, and eventually we'll have economic development at a very large scale, maybe the largest scale on that site, and we'll have lots of good things built there, including hotels and office buildings and housing and other things. 저 목소리만 들으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부동산 개발업자가 하는 얘기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담처럼 한 말로 받아들인 언론들이 많았는데 진짜로 할 모양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트럼프 여론이 취임 때는 40%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그랬죠. 했는데 지금 50%대로 지금 올라가고 한 10% 올랐네요. 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게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처음에 요르단과 이집트가 강력하게 반대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요르단과 이집트 같은 경우는 트럼프한테 큰 소리칠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렛대로 지금 이 지역을, 가자 지역을 개발하면 난민은 니들이 받아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가질 것이다. 돈 주고 산다는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미국에서 트럼프를 뽑은 미국 국민들은 아마 환호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자 주민들 일단 나가면 들어오지 않아. 그 대신에 더 좋은 지역을 지금 주거지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과연 이 말을 이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믿어야 될지 참 난감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오히려 요르단 국왕을 만나서 가자를 어큐파이, 그러니까 소유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점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발을 통해서 중동 평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다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그러는데요. 물론 요르단이나 이집트의 그 엘리트들은 제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렇게 그 지역이 그렇게 만만할지는 저는 그렇게 만만할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영화가 있었어요. 올랜도 블룸 나온 영화. 아주 유명한 사극이었는데 예루살렘을 놓고 중동과 싸우는 십자군 얘기인데 엄청난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중동 문제 쉽게 보면 안 돼요. 요르단 국왕 트럼프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죠? 예, 압둘라 2세 이제 국왕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어린이 2,000명, 여기서 이제 어린이 2,000명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팔레스타인에,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200만 명이거든요. 이제 그 200만 명을 다 소개를 하겠다. 그리고 그 소개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콕 찍은 게 이제 요르단하고 이집트였는데 일단 여기서 요르단이 이 어린이들만 2,000명 이렇게 좀 하겠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뭐 좀 압박을 했겠습니까? 그 정도만 표시를 한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근데 말은 저렇게 했어요. 협박 안 한다고. 예, 근데 사실상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둘라 국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또 어김없이 다시 썼고요. 근데 미국이 두 나라에 기여한 게 많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르단에 17억 달러, 이집트에 15억 달러 이렇게 지원을 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원받은 거 있지 않니? 그러니까 공짜는 없는 거야. 이런 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요구를 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자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협박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야. 또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자, 말의 성찬입니다. 압둘라 2세 국왕 트럼프와 만난 뒤에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요르단과 이집트는 팔레스타인인의 강제 이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반대한다고
외연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은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받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요르단이나 이집트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르단 국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강제 이주는 반대하지만 미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양동 내지는 이중적인 그런 입장을 표할 수밖에 없는 이집트와 요르단의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집트 외무부도 종합적인 가자지구 재건 구성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네. 자, 트럼프의 가자지구 개발 계획을 북한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과 이 하마스 무기도 거래하고 그런 관계여서 그런가요? 자, 이유가 정확히 뭘까요? 지금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세계는 미국의 폭탄 선언으로 죽 감아 끓듯 하고 있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AP통신에 따르면은 지금 하마스의 공격을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 125명이 북한, 이란, 시리아가 결국은 재정 군사 전술 지원을 통해서 하마스의 초법적인 살인, 인질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5조 5천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거든요. 네. 이거 미국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북한산 유탄 발사기를 사용했다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일단 강력히 반발하면서 나중에 협상을 하더라도 가만히 당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네. 북한산 RPG가 하마스 진영에서 발견이 됐죠. 자, 어렵사리 성사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요즘 다시 위태롭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다시 공격했다라고 이제 하마스가 인질 협상을 인질을 이제 넘겨주는 것을 거부한 이유가 좀 되고 있는 건데요. 원래 이제는 1단계 휴전협상 발표 다음 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인질 33명을 석방하겠다는 게 계획이었는데 이거 단계적으로 16명까지 석방한 상태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했다는 이유로 이거를 좀 중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도 당연히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휴가 나갔던 군인들 다 다시 원대 복귀시켰고요. 최고 경계 태세도 유지를 하고 있고 국경에 방어 병력도 더 증강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위태위태 하루 네. 앞을 정확히 내다볼 수 없는 게 중동입니다. 그래서 화약고란 말이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이 위태로운 중동 정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체 또 어떤 말을 했나요?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지 않으면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인질을 풀어주지 않으면 휴전은 취소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원래 휴전 협상이라는 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네탄야후와 트럼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전부 강제 이주시키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하마스로서도 사실 하마스 입장에서도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요. 예. 트럼프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편을 대놓고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트럼프의 성향이 그리고 기질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고 트럼프 사돈이 전부 좀 유태인들 유태인이에요.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련의 그 관계가 지금 작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지역에서 꼬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당적은 다르지만 바이든도 유대인 사돈, 트럼프도 유대인 사돈. 참 유대인 대단합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 김여정의 남편에 대한 정보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또 서울에 올라온 대학생들의 월세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비싼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얼마나 자기 체제에 자신이 없었으면 봉건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볼모제도를 아직까지도 실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통일부 차원에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여정의 남편은 그동안 최룡의 아들이다. 대학 동창이다.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학 동창인 그들 말로 장신의 헌헌한 미남이다. 뭐 봐야 알겠지만요. 처음 나왔어요. 네, 전직 북한 고위 관료에 의해서 남편의 키가 180cm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큰 키잖아요. 북한에서는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북한 그 남자 군인들의 평균 키가 16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80이면 어쨌든 잘 먹고 잘 컸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그 미녀의 그 기준이 날씬한 게 아니라 통통해야 미인이다라는 네, 잘 말이 먹어서. 나오니까. 네. 특히 김여정 남편은 2014년 9월에 총정치국 조직부 부부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또 김일성 대학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이런 사실이 지금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난 2022년 6월에 북한 노동신문에 한 장의 사진이 실렸었어요. 김여정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김여정과 마주보고 있는데, 자, 이걸 남편으로 본 이유가 있죠? 예. 이게 말씀하신 2020년 6월 또 17일 날 노동신문에 보도된 그 사진인데요. 일단은 두 사람이 서 있는데 두 사람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저 사진 정도 나오네요. 수기가 북한 공주하고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정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180cm 저 정도면 그 정도 될 법하다 할 정도로 키가 확실히 크죠. 네. 두 번째는 두 사람의 이 자세입니다. 보통 김여정이 북한의 2인자라는 정도라는 걸 생각을 하면 고개를 저렇게 앞에서 빳빳이 세우고 있지 못할 거거든요. 못하죠. 예. 근데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가족일 것이다. 네. 그러면 가족이 누구겠느냐? 남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추가 되는 그런 그때 내용인데요.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표정을 잘 보시면 살짝이긴 합니다만 약간 웃는 듯한 표정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네. 표정도 그렇고 눈이 좀 웃네요, 김여정이. 예.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남편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으로 좀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김여정 남편이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 사람, 김정은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의 전직 실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을만 하죠? 예, 그 전직 실장은 전일춘이라는 사람이고요. 말씀하신 그 금고지기는 이제 39호실, 이 39호실이 이제 김일성 이 가문의 이제 금고지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그 사람 사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앞서 말씀하신 유 대사 대리는 이 전일춘이라는 사람의 사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 대사 대리의 이제 부인이 이 전일춘의 이제 딸이 되는 건데 이 딸도 굉장히 재원이라고 그럽니다. 평양 외국어대 아랍어과를 졸업을 했고 김일성대에서 경제학 석사까지 한 사람이고 유엔오 대사 대리도 이제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역시 북한에서는 굉장한 엘리트고 그러니까 엘리트 집안에서 만나서 이렇게 근데 한국으로 이제 망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이 류현우 씨, 김여정의 남편이란 사람을 직접 봤다. 그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 그 장인인 금고지기 전일훈과 함께 전일춘. 예. 전일춘과 함께 김정은의 생모, 그러니까 고용이 묘소를 아마 참배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의 생모 묘소가 아니라 김여정과 그다음에 그렇죠. 맞아요. 고용이 맞습니다. 고용이를 갔더니 네, 그랬더니 거기 김여정이 김여정이 있으면서 우리 어머니 묘소를 찾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근데 옆에 한 남자가 있더라. 그 사람이 바로 그 김여정의 남편인 것으로 보이는 180cm의 남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류현우 대사 대리가 옛날에 그 김여정의 결혼식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있던 남자와 일치하더라. 네. 이게 거의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그 베일에 쌓여 있느냐? 아마 자기 고모부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몰라요. 장성택? 예, 장성택이 나중에 자기 오빠에 의해 가지고 거의 고사포로 그냥 밀려 나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행동 거지를 굉장히 조심해서 나타나지 않고 뒤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김여정만 보여지잖아요. 네, 그렇죠. 자, 김여정은 지난 2015년 왼손 약지에 반지를 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게 그냥 공개되는 게 아니거든요. 봐라 이렇게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설이 돌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이 왼손 약지 넷째 손가락이죠. 여기에 이제 반지를 끼고 있으면 기혼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북한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근거가 아니겠냐 자, 얘기가 저 사진입니다. 나오는 거죠. 예, 좀 오빠 뒤에 나오죠? 있는데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저 노란 거 보이잖아요. 예. 유현우 전 대사 대리 증언으로는
2014년 9월 이전에 아마 결혼을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증언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자, 김여정은 자녀로 추정된 남녀 어린이들과 함께 북한 지도부의 신년 경축 행사장에 등장했었죠. 당시 모습 보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5월 1일 경기장 신년 경축 공연에서 때 그 김여정이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가족으로 파악하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유관기관의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부 차원에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부는 알아도 저렇게 신중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현우 전 대사대리,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증언을 했죠. 네, 김여정이 뭐 애를 2번 임신을 한 그런 그 정황적 기록이 있고 그거에 따르면은 그 여자의 대충 연령대가 김여정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을 잡고 애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아이들이 자녀일 가능성이 있지만은 후계 구도로 봐도 별로 이렇게 존재감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휴게는 말도 안 되죠.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북한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늘이 김여정 후계자설을 제기할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주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만에 하나 아들이 있다면은 그 김주애라는 사람도 후계 구도에서 이렇게 가깝다고 저는 그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김여정이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공연장에서 귀빈석에 못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북한 사회가 얼마나 경직돼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것이죠. 네. 남성 제일주의가 아직도 북한에 팽배합니다. 국정원은 김여정이 최소 2번은 출산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사람이니까 자주 그렇게 너무 할 수는 없죠. 그게 사진이나 정황으로 포착된 게 있습니다. 류현우 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정황적으로 볼 때 2번 출산을 했고 그래서 그 나타났을 때 아이 둘이 아마 김여정의 아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그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만삭이었다. 그때 기억나요. 네. 배 불룩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얼굴은 굉장히 말랐잖아요. 근데 김여정도 어렸을 때 사진 보면 굉장히 통통하거든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배 나온 것으로 봐서 그때 만삭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또 첫 아이 2015년의 경우는 애 낳고 2, 3일 만에 그 공식 석상에 또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는데 아마 이제 김정은, 김여정 외에는 지금 그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라든지 또 180cm가 되는 남편에 대해서 미남이니 아니니 하면서 지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곧 개강이죠. 서울 대학가의 원룸 값을 조사해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실은 오릅니다. 큰 물가라는 게 원래 계속 오르는 거기 때문에 별일 없으면 늘 오르긴 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오름폭이 크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좀 CJ에도 나옵니다만 일단 월세는 작년 대비 6.1%가 올라서 이제 60만 원을 이제 평균 가격이 60만 원을 그러네요. 넘어선 상황이고요. 월세만 오른 게 아니라 관리비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평균 월세가 60만 9천 원, 관리비는 7만 8천 원. 그렇게 따지면 관리비까지 따지면 이제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이제 70만 원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고 하는 그 예. 비용만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또 이것저것 또 뭐 달라고 하는데 약간 좀 조금 이제 불편하게 하는 그런 집주인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 따지면 이제 금액이 한 달에 이제 월세로만 한 7, 8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큰 돈이죠. 여기에 또 생활비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 150, 200 정도가 단순히 먹고 사는 거로만 학교 다니는 학생한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웬만한 가정에서 한 자녀한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이 정도인데 이 관리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월세보다 더 올라서 참 걱정입니다. 네. 대학별로 저희가 살펴봤어요. 네. 그런데 이 월세 상승 폭에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네요. 원래 제일 비싼 데가 이 신촌 쪽이거든요. 특히 이화여대 쪽이 원래 전통적으로 제일 비싼 동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 쪽, 그다음에 뭐 서강대 쪽,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 외대, 경희대, 이대 성균관대 연대 이런 식으로 쪽은 갑니다. 신촌 쪽이고 예. 중앙대는 흑석동, 성균관대는 명륜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회기동 쪽에 있는 외대도 만만치 꽤 않네요.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보다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화여대나 연세대 쪽 그다음에 서강대 이렇게 신촌 쪽이 비싼 이유는 여기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젊은 직장인들도 이 지역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워낙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중앙이다 보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어디를 출퇴근하기도 좀 좋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늘 비싼 건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대학가의 월세 상승 사실 요즘은 서울 살아도 뭐 부모들하고 떨어져서 살려는 학생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월세 주로 지방에 사는 엄마 아빠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 뭔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세 사기 후유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사기. 예. 왜냐하면 전세 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세로 들어가는 걸 기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빌라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래된 거에 아파트 거래가 40%가 월세로 이제 거래가 될 정도로 이 월세에 대한 이 비중이 지금 갈수록 우리도 커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진국 같은 경우는 월세 비중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근데 좀 특이하게 전세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는데 그렇죠. 이 구도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거에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2, 3년 전에 있었던 전세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요. 못 믿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는 보증금을 뭐 몇천, 몇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월세는 사실 보증이 그보다 한 10분의 1 정도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혹시라도 떼이더라도 월세일 경우 보증금이 적으니까 내가 볼 수 있는 피해가 적기 때문에 월세 선호 현상이 좀 커지는 거고 당연히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런 작은 어떤 주거 공간들 그러니까 원룸이나 또는 빌라 뭐 방 한두 개짜리 이런 데라든가 이런 데들은 당연히 월세 보증금도 싸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돈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돈을 구하기 힘들다. 대출이자가 지금 정부에서 이제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 금리를 예금 이자는 계속 내려가는데 대출 금리는 못 내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국내 은행들이 엄청난 흑자를 내긴 했었는데요. 네. 결국 이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좀 받게 되는 거죠. 돈 구하기가 힘들게 되면 돈값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그거를 이 집주인들이 그대로 다 세입자들한테 전가를 합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일반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월세 금액이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고 아까 제가 관리비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관리비. 이 관리비는 사실 눈먼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요새 눈먼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난리 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 월 관리비라는 거는 매기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집주인들이 부과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엿장수 마음대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비는 정해져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월세가 30만 원인데 관리비를 20만 원 매기고 싶으면 그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미비점도 살짝은 좀 있고 관리비를 내면은 뭔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관리들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좀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네. 이 기숙사를 또 어떤 대학에서는 짓고 싶어도 주민들이 또 주변에 맞습니다. 반대하는데 그것도 돈 때문이겠죠? 몇 년 전에 고려대도 그랬고요. 뭐 성균관대도 그렇고 몇 년 전에 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는 게 지금 앵커 말씀하신 딱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그럼 버글버글해지고 그러니까 내 우리 동네 조용하고 좋았는데 시끄럽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저분해지고 뭐 이제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민원 넣으면 또 우리는 행정기관들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이 기숙사를 좀 짓고 싶어도 물론 땅값도 굉장히 비싸지만 이런 문제들이 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나는 딱 좋은 예가 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그 정치인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네. 이 사람이 구청장 할 때 모교에서 기숙사 짓겠다니까 반대를 했어요. 네. 이유가 뭐냐? 자기 표가 되는 지역구에서. 하숙집 주인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정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웃은 적이 있어요. 총학생회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구나. 내 표가 중요하다. 자, 정부와 서울시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죠? 네, 국토부가 청년 거주 부담을 좀 완화해 준다라는 차원으로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등의 거주 요건은 폐지했어요. 그리고 지원 기간도 한 2년 정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랬지만
소득이나 자산 요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거나 부모가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서울시는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고요. 청년 몽땅 정보통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아휴, 저 월세 저도 내봤는데 저 자식 교육의 큰 부분입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임종윤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2번씩이나 하다 보니까 어느새 2월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세우셨던 새해 계획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